2013년 11월 25일 푸른광주 21협의회 해외 지속가능발전 선진지 연수가 20년 이른 새벽 의원회를 시작합니다. 박계순 광주시청 앞에서 출발한 우리는 인천공항과 중국 상해시를 거쳐 이번 연수의 주 목적지인 항주로 향했다. 중국 유일의 환경보호도시로 지정되어 있기 하여튼 이렇게 때문에 저희 푸른광주 21협의회에 이렇게 선진지 견학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만나서 같이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나라 환경이 조금 더 여러분에 의해서 조금 좋아지는 어떤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환상인 듯 어른거리는 시간, 항주 시간들이 설렘으로 둘째 날 항주의 자전거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서로 이동하는 중에 보이는 세상 풍경은 어디에나 있는 물길이다. 대부분의 도로는 물길을 따라 인도, 자전거 도로, 차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2008년 처음으로 공공 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한 항주는 현재 740여 개의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대여소를 통해 항주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 자전거는 7만 3천여 대에 이르러 프랑스 파리를 제치고 세계에서 공공 자전거가 가장 많은 도시가 되었다. 자전거 교통 확대를 위해 항주시는 자전거 도로를 설치 확대 중에 있으며 신설 도로에는 자전거 도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교차로 천막 설치 등으로 자전거 이용자들의 편의를 개선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녹색 절강 활동가의 도움을 받아 임시 자전거 이용 카드를 발급받아 항주의 공공 자전거 정책을 몸으로 느껴보기로 했다. 오후에 방문한 석의 습지는 중국 내 유일한 도시 내에 있는 습지로 과거 민물 고기를 양식했던 농경 습지 겸 관광과 연계된 문화 습지로서 중국의 국가 1호 습지로 지정되었다 한다. 습지는 지구 수많은 화학, 물리 및 유전인자의 원천 저장소 및 변화의 산실로서 인류에게는 매우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인간 활동으로 발생된 유기질 물질을 변화시키고 수문, 수리, 화학적 순환의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수질을 정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때문에 습지를 자연의 콩팥이라 부르기도 한다. 과거 민물고기 양식을 위해 주민들이 거주하던 옛집과 거리는 관광객을 위한 상가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문화혁명기의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마을 창고에서는 최근의 마오쩌둥 열풍으로 표현되는 중국의 자신감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해지기도 했다. 도심에서 이렇게 가까운 습지를 보존하고 있는 것은 향주에게는 커다란 축복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의 선물을 다듬고 지속 발전이 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일 것이다. 사흘째 우리는 서호 인근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찾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는 항일 독립운동을 총지휘하던 사령부이자 독립운동의 상징이다. 항주의 임시정부 청사는 1932년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계기로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자 상해 청사를 떠나 항주에 자리 잡게 되었다 한다. 그날 오후 우리는 직접 서울을 느껴보기로 했다. 서울은 항주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중국 사대미인 서시를 비롯한 숱한 보사의 배경이 되고 있다. 서호에서 특히 나의 흥미를 끈 것은 서호 인공섬 옆에 있는 세 개의 석등으로 만들어낸 풍경이었다. 밤배 놀이가 제격이라지만 낮에 보는 풍경도 그리 나쁘지는 않았다. 서울을 둘러본 후 절강성을 대표하는 환경 NGO 단체인 녹색 절강을 찾았다.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NGO 단체라는 점 때문에 연수단 대부분은 선입견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사무실을 직접 둘러보고 그들의 활동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에 친근감이 배가 되었다. 입주 건물 후 공동 회의실에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녹색 절강의 활동을 소개받게 되었다.
기후 변화와 물 문제 등 최근 중국의 경제 발전 속에서 확산되고 있는 환경에 대한 문제 의식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았다. 특히 공산당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집행되는 중국의 행정 시스템 속에서 NGO로서 관점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대견스러웠다. 녹색 절관과의 만남을 기약하고 우리는 항주 시내의 물길을 체험해 보기로 했다. 여유로운 운하와 강변의 풍경은 두고두고 항주를 생각할 때면 또 기억나리라. 다음 날 우리는 항저우 저탄소 과학기술관을 방문했다. 녹색 발전, 순환 발전, 저탄소 발전을 힘껏 추진하고 에너지 전략, 저탄소 산업과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발전을 지원한다는 중국 공산당 18차 전당대회 방침을 이행하기 위해 항주는 천장 경제 지구에 첨단 장비 제조, 에너지 전략, 환경보호, 신에너지 등 3대 신흥산업 발전을 핵심으로 하는 저탄소 과학기술타운을 구축했다 한다. 저탄소 과학기술관은 이곳 경제지구에 있으면서 친환경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에서부터 저탄소 정책 학습장으로서의 기능을 함께하고 있었다. 우리가 방문한 날은 마침 절강성의 환경 문제를 다루는 워크숍 참관 후 저탄소 과학기술관의 여러 전시시설을 둘러보았다. 중국 역사 속의 친환경 사례들을 비롯하여 체험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 및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저탄소 정책에 대한 훌륭한 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었다. 그러나 평상시 이곳 시설은 개방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공산당 중심의 정책이 갖고 있는 정시성 행정의 한계를 느끼기도 했다. 항주에서의 마지막 오후는 여유롭게 보내게 되었다. 비단 박물관과 더불어 항주에 있는 국립박물관인 차박물관을 둘러보았다. 영종차로 유명한 항주의 차향을 음미하면서 남경에서 맞이할 연수에 대해 기대해 본다. 아침, 항주의 정치를 마지막으로 느껴보았다. 우리가 묵었던 숙소 바로 옆의 물길과 나란히 있는 인도는 부지런한 항주 사람들의 출근길이거나 산책길이다. 문득 항주 사람들의 작은 살림살이에는 신경 쓰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밀려왔다. 중국은 넓다. 중국인들에게 4시간의 이동시간은 옆 동네에 가는 것이라지만 우리에게 남경은 너무 멀었다. 남경에는 늦은 점심시간에 도착하였다.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5.18 광주민주화 운동 후 바로 광주 시민으로서 남경 대학살 기념공간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다. 1937년 12월에서 1월 사이 발생한 난징 대학살은 당시 중국의 수도였던 남경과 그 주변에서 발생한 일본군의 잔인한 대학살 사건이다. 남경 대학살은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전쟁 범죄로 731 부대의 생체 실험과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벌인 가장 끔찍한 만행으로 꼽힌다. 중국 측 통계에 따르면 40일 사이에 30만 명의 중국인이 살해되었다. 30만이라는 이 숫자는 하나의 상징으로 기념관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학살된 양민의 유골이 발견된 만인경 위에 건립된 기념관은 관람자의 동선을 섬세하게 고려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기념관 내부에는 3,500여 점의 사진과 3,300여 점의 문물, 현장 복원 모형도, 희생자 명단, 유골이 전시되어 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는 광주 시민으로서 우리 연수단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먼 길을 달려 다시 귀국길에
오르려는 우리는 연수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항주와 남경 등지에서의 우리의 고민과 탐구를 우리 지역 발전에 어떻게 쏟을 것인가. 그곳은 현장이고 지금 바로 여기일 수밖에 없다.